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제는 주식입니다. 당시에 레콘케스타를 이뤘던 그 이사벨 여왕은 레콘케스타 끝나자마자 아람브라법이라는 법을 공표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을 추방하는 그러한 법안이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물론 헤드쿼터는 암스테르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특히 동남아시아, 인도와 동남아시아 자카르타의 거대한 동인도 회사의 기지를 갖고 있었고 수만 명의 직원이 있었고 자체적으로 조선소도 갖고 있었고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적, 현대적 회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55년부터 이제 그 시티 오브 런던 안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 원래 모델은 거래소의 모델은 벨기에의 안트워프 거래소였습니다. 1930년. 이곳에서는 모든 것들이 거래됐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영국 왕실 거래소에서는 주식이 거래되지 못했습니다. 주식이 거래되는 곳은 그 시티 오브 런던에 있던 조나단 커피 하우스였어요. 1609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헨리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맨하탄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이름을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제 뉴욕 거래소가 정식으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1817년에 증권 거래에 대한 혁신적인 제도를 보완하면서 그때 뉴욕 거래소가 이제 정식 이름을 달고 시작을 하게 되죠. 찰스 다우는 에드워드 데이브 존스라는 통계학자와 손을 잡습니다. 다우지수가 처음 만들어져서 시작된 것은 1884년입니다. 당시에는 그거 4종목이에요. 4종목의 평균을 가지고 전체 시장을 평가했습니다. 모든 회사는 다 주식회사라는 그러한 시스템에 다 구겨 넣어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 주식회사가 만능인 것처럼 여겨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소유와 경영의 갈등입니다. 지배구조,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수많은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맞지 않는 틀에 회사들을 끼워 넣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세상의 모든 산업의 역사를 새로운 시선으로 재구성하는 프로인 인더스토리는 현재 시즌2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즌2에서는 금융의 역사를 8번의 강연으로 나눠서 지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6번의 강연을 마쳤고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제는 주식입니다. 네, 여러분이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식이란 무엇인가? 주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을 해왔는가? 그리고 주식을 만들어내는 주식회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1346년 유럽에 흑사병이 돌던 그런 시기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그 코로나를 겪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흑사병이 얼마나 무섭고 그들에게 공포로 다가왔는지를 아마 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흑사병은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력의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전까지 중세시대 10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카톨릭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형태의 그러한 경제와 자본 이런 것들이 피어나게 되죠. 물론 르네상스도 이때 시작이 됩니다. 사실 그 흑사병은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그리고 치사율도 매우 높았고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에 영국의 한 의사가 흑사병의 육두구와 정향이 특효약이라는 그런 논문을 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럽에는 육두구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육두구의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육두구의 가격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도 더 비쌌습니다. 따라서 육두구를 사다가 유럽에다가 파는 사람들은 다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죠. 그렇게 흑사병이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이제 퍼지게 되니까 이제 그 흑사병의 특효약인 육두구를 가져오기 위한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 흑사병은 중동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중앙아시아죠. 몽골 지역에서 시작이 됐죠. 하지만 당시만 해도 오스만 투르크가 중동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 기독교 지역이었던 유럽에서는 중동에 있는 육두구를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육두구를 확보해야 했죠. 그런데
우연히도 포르투갈의 선원들이 말라카 해협, 지금의 동남아시아죠. 동남아시아 말라카 해협에 있는 육두구 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럽에 있는 모든 배들은 다 이 육두구를 찾아서 유럽에다 실어다 놔서 팔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대항해 시대라고 부르게 되죠. 그렇게 이제 그 흑사병이 퍼지면서 카톨릭 권력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레콘케스타가 이제 일어납니다. 레콘케스타는 카톨릭이 그동안 600년 동안 지배했던 아랍이 지배했던 이베리아 반도를 탈환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카톨릭이 다시 이제 권력을 회복하는 그런 시기였죠. 유럽 대륙에서 이슬람을 몰아낸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레콘케스타를 이뤘던 그 이사벨 여왕은 레콘케스타 끝나자마자 아람브라법이라는 법을 공표를 하게 됩니다. 이 아람브라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을 추방하는 그러한 법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까지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했던 이슬람 세력과 함께 유대인들은 공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금융업을 장악하고 있었죠. 결국 이사벨 여왕은 당시 이베리아를 장악하고 있던 유대인 세력을 쫓아냄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그 자산과 권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람브라법으로 의해서 쫓겨난 그 유대인들은 이베리아 반도의 유대인들은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뭐 유럽이나 중동으로 가게 되는데 그 일단의 그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북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지역을 제가 지난 시간에 프랑드르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부 프랑스, 지금 벨기에, 네덜란드 지역이죠. 오늘 주목할 부분은 네덜란드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 금융 자본이 네덜란드로 이동을 해서 암스테르담에 새로운 금융 허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그런데 그때의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북유럽으로 이주했던 또 다른 산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양업이죠. 네. 해양, 조선, 무역을 장악했던 유대인들이 그때 다시 함께 자본가들과 함께 네덜란드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지역은 금융 자본과 해양 산업이 결합을 함으로써 대항해 시대의 이제 리더가 됩니다. 네. 수백 년 동안 이제 대략 한 200년 정도 그 네덜란드가 대항해 시대를 지배하게 되는데 당시의 총 무역량의 50%를 네덜란드가 담당했습니다. 그만큼 네덜란드는 대항해 시대의 완벽한 리더였죠. 당시에 여담이지만 그 플라잉 더치맨이라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도시 전설 같은 것인데요. 뭐 고스트, 해적선 이런 그런 개념입니다. 그것이 유럽에 떠돌았는데 그런 전설이 떠돌았는데 심지어 바그너는 플라잉 더치맨이라는 오페라도 만들었죠. 네. 이 플라잉 더치맨은 바로 대항해 시대를 주름잡던 네덜란드 선박들을 그 근원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네덜란드, 지금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네덜란드가 그만큼 해양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이베리아 반도에서 쫓겨난 네덜란드인들이 전 세계 무역을 장악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당시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카톨릭과 신성 로마 제국이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당시에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가 네덜란드를 압박합니다. 너네의 통치자는 나야라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카를 5세가 서거하고 나서 그를 이어받은 펠리페 2세 또 역시 네덜란드의 통치자 자리를 쥐고서 놓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이 카를 5세나 그 이후에 펠리페 2세가 네덜란드를 장악하고 내가 통치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그 배경에는 이들이 원래 스페인 국왕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카톨릭과 신성 로마 제국은 갖은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네덜란드를 괴롭혔습니다. 뭐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든지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종교 전쟁이 한창이었는데 당연히 네덜란드는 신교를 지원을 했죠, 물밑으로. 그래서 신교도, 네덜란드에 있었던 신교도들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네덜란드에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네덜란드는 막대한 무역을 장악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었지만 여전히 권력에는 하층에 속했던 것이죠. 네, 결국은 이렇게 참다 여러 가지 이런 압박에 참던 네덜란드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독립 전쟁을 선언하게 됩니다. 독립 전쟁을 선언했지만 이후 무려 80년 동안 이 독립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17세기 중반에 30년 전쟁을 끝으로 네덜란드는 독립을 쟁취하게 되죠. 그 무려 80년 동안 네덜란드는 그 신성 로마 제국의 그 해양 산업, 신성 로마 제국에 앞장섰던 해양 국가였던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경쟁을 했어야 돼요. 무역으로도 경쟁을 했고 그리고 실제 전쟁도 했습니다. 네, 바다에서.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와 함께 손을 잡고 카톨릭 해양 세력과 대항했던 또 하나의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이죠. 자, 이제 무대는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1534년에 영국의 헨리 8세가 수장령을 내리게 됩니다. 수장령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한마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공회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헨리 8세는 성공회를 만들었을까요? 성공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카톨릭의 권위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구실은 뭐였냐면은 그 계기가 된 것은 이제 헨리 8세 이혼 문제였죠. 네. 헨리 8세는 원래 부인과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여자인 앤 불린과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카를 5세가. 네, 왜냐하면은 이모였죠. 네, 그래서 그 본처가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를 5세는 그 이혼을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헨리 8세는 자신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 카톨릭 세력과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톨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영국 독자적인 종교인 성공회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이제 뭐 유명한 말이 있죠. 짐은 영국과 결혼했다는 그러한 말을 남기면서 평생을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거의 50년 가까이 통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영국을 강력한 해양 국가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물론 굉장히 오랫동안 발전하게 되는데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이 강력한 해양 국가로 발돋움하는 씨앗을 뿌렸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성공회를 밀어줌으로써 카톨릭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상주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고 무역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자. 네, 이러한 두 가지 철학을 가지고 영국을 강력한 해양 국가로 만들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엘리자베스 시절에 이제 결국은 영국은 스페인과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바다에서. 저는 이 영국 스페인 해전을 바다에서의 종교 전쟁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종교적 갈등이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바다에서의 패권, 그 이면에서는 무역 전쟁에서의 패권을 가리기 위한 그런 한판 승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해전이 바로 이 칼레 해전이었는데요. 칼레 해전이 이제 1588년에 일어났던 양쪽 영국과 스페인의 대규모 해전이었는데 이 해전에서 영국이 승리함으로써 전체적인 영국 스페인 해전의 이제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갈리게 되는데 이때 이 칼레 해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은 바로 프란시스 드레이크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름을 들어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 프란시스 드레이크는 이제 경이죠. 나중에 썰이라는 칭호를 받아서 드레이크 경이 돼서 굉장히 유명하게 여러분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원래 프란시스 드레이크의 직업은 해적입니다. 해적이었죠. 그래서 당시 그 해적을 이제 해적선 업자들을 사략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사략선은 한마디로 원래 해적이에요. 원래 해적인데 정부가
권한을 줍니다. 특허권을 줘서 해적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허락을 내렸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느냐?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 그죠? 영국 정부가 사략선이 마음대로 노략질을 해도 된다고 그런 특허권을 준 배경에는 유사시에 너네가 군대로 우리가 징벌에 쓰겠다. 네, 이런 약속이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략선은 평화 시에는 해적으로 활약을 하다가 뭐 해적이든 아니면 무역이든 여러 가지를 했겠죠. 하다가 전쟁이 나면은 정부를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대신 벌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칼레 해전에서 이 사략선이 대활약을 했고 그 중에서 프란시스 드레이크가 가장 영국민들의 영웅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 사략선 업자들, 프란시스 드레이크를 포함한 사략선 업자들에게 이제 많은 그 은덕을 내리게 되죠. 아까 말한 대로 드레이크를 이제 그 귀족의 자기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략선 업자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이제 전환하게 되죠. 네.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 사략선 업자들을 모아서 하나로 뭉치게 하고 그들에게 무역 독점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략선 업자들,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략선 업자들을 하나의 거대한 그룹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국 동인도 회사입니다. 1600년에 만들어졌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동인도 회사들은 사략선 업자들의 연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대목에서 자, 영국이 이제 영국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대한 그 해양업자들의 모임이 된 것이 조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영국 정부는 그 영국 동인도 회사에 이제 동남아시아 무역권을 줬습니다. 그죠? 그걸 허락했어요. 독점권을 줬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당시 바다의 왕자였던 대항해 시대의 리더였던 네덜란드가 그 광경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겠죠. 네. 그래서 네덜란드 역시 2년 후에 동인도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에 네덜란드 국적으로 활약하던 뭐 사략선 업자일 수도 있고 상인들일 수 있습니다. 그죠? 무역상일 수도 있고 그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회사를 차리게 되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대항해 시대의 리더는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만든 동인도 회사와 영국 동인도 회사와는 규모 면에서 차이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컸죠. 네, 진짜가 나타난 것이죠. 네. 자, 그런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물론 헤드쿼터는 암스테르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특히 동남아시아, 인도와 동남아시아 자카르타에 거대한 동인도 회사의 기지를 갖고 있었고 수만 명의 직원이 있었고 자체적으로 조선소도 갖고 있었고 금융기관도 갖고 있었고 네. 그리고 군대도 갖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동인도 회사는 뭐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다국적 기업의 뭐 원류다 뭐 이렇게도 뭐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적 현대적 회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동인도 회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만들 때 어떠한 구조로 만들 거냐, 이 지배 구조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덜란드에 많은 흩어져 있는 무역사들이 연합을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컨트리뷰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분이 있었죠. 네. 그래서 어느 하나의 특정한 소유자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그 해양업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어떻게 하나의 회사로 만들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소유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투자를 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전체 지분을 투자를 원래 거기에 참여하는 무역상들, 사략선 업자들이나 무역상들 그리고 여기에 네덜란드 정부도 일부 투자를 했지만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일반 네덜란드 국민도 참여를 하는
그러한 전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이 나라 국민은 누구나 이 회사를 살 수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 국민들이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지분을 구입을 하게 되죠. 최초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당시 돈으로 650만 길더 정도 된다. 현재 뭐 평가는 많이 다르게 되는데 뭐 일설에는 대략 한 1억 유로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처음 했을 때 시작할 때에 공모했던 주주 명단이 대략 1,143명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그 지분을 샀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구매한 지분만큼 증서를 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증서를 발행을 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주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1,133명이 처음에 자기의 지분을 투자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주식을 계속 갖고서 지분에 대한 지분만큼의 그 돈을 받게 됩니다. 그죠? 배당을 받게 되죠. 배당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이 주식을 미리 처분하고 싶어. 나는 돈이 많이 필요해서 많이 필요해 급하게. 그래서 이 지분을 처분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들이 갖고 있던 이 주식을 매매하는 그러한 뭔가 어떤 새로운 장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입니다. 1609년에 처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거래소는 처음에는 오직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주식만을 거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주식회사라는 것은 왜 만들어졌다? 바로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를 출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주식회사였고, 그리고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증권거래소가 된 것이죠. 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였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증권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50년 만에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현대적인 금융기법들이 다 등장을 하게 돼요. 제가 뭐 거의 다 등장하다 그러는데 그 현대 금융기법들, 그 당시에 이미 기록에 남아있는 현대적인 금융기법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쭉 보면은 아마 여러분 많이 놀라게 될 겁니다. 딜러제도, 브로커, 공매도, 파생상품, 선물, 옵션, 마진 거래, 인덱스 거래까지. 네. 이렇게 현대 지금도 뭐 일반인들은 접근하기도 힘든 복잡한 이러한 금융 거래들이 지금 첨단 거래라고 하는 모든 이런 그 금융 거래들이 이미 17세기 중반 1650년대에 이미 활발하게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미 다 나왔어요. 네. 그만큼 당시 암스테르담에 있었던 그 금융 세력들은 그만큼 앞서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암스테르담의 은행이 제일 먼저 생겼던 것은 지난 은행 시간에 강연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암스테르담이라는 지역, 17세기 중반의 암스테르담 지역은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금융 쪽에서는. 그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죠. 그래서 암스테르담에서 그렇게 최첨단,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융시장을 이해하는 그러한 금융 세력들이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나 잘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튤립 버블이죠. 네. 튤립 버블이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미 어떤 식으로 금융 시스템을 교란할 수 있는지도 다 알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도 뭐 남해 버블이라든지 미시시피 버블이라든지 주기적으로 금융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미 17세기, 18세기에. 그리고 그와 유사한 그러한 금융 범죄들, 금융 범죄들이나 버블들이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네덜란드가 이제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여전히 영국 동인도 회사는 항상 네덜란드 당시만 해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쫓아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름이 같죠. 동인도 회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영국 동인도 회사는 서로 라이벌이기도 하고 때로는 동반자 역할도 합니다. 어차피 구성원들은 다 바닷사람들이었죠. 해적들이었죠. 네, 그래서 뭐 서로 경쟁도 때로는 경쟁도 하고 때로는 협력도 하면서 이제 무역권을 서로 나누어 갖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가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암보니아 학살 사건이죠. 1623년 일어났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만 해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영국 동인도 회사가 서로 이제 합병을 하기 위한 그러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그 중간에 그 와중에 이 암보니아 학살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암보니아라는 지역, 그러니까 말라카이업 쪽에 있는 암보니아라는 섬에 이제 양쪽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양쪽 동인도 회사 쪽과 그러니까 영국 동인도 회사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네덜란드 동인도 직원들이 영국 동인도 회사 직원들 납치해서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영국은 완전히 그 말라카이 옆쪽 동남아시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육두구나 정양에 대한 그런 많은 무역권을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쫓겨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인도로 가게 되죠. 그래서 정향이나 육두구에 비해서 훨씬 더 가격이 낮은 싸구려 향료였던 후추를 재배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암보니아 사건이 일어나면서 영국 동인도 회사가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게 커다란 치욕을 입게 되니까 영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이제 그 호국경 올리버 크롬웰은 이제 엘리자베스 1세의 뜻을 따라서 영국을 강하게 키우겠다. 네, 그리고 강한 영국을 만든 데 있어서 그 중심을 이제 영국 동인도 회사로 삼게 됩니다. 네. 결국은 이제 1651년에 항해 조례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항해 조례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영국 무역은 영국 배로 한정한다 이런 얘기였죠. 여기서 영국 배는 결국 뭐겠습니까? 결국 영국 동인도 회사의 배였죠. 네. 이 항해 조례 때문에 영국 동인도 회사는 급속하게 성장할 수가 있었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전쟁이 나게 되는데 여기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는 이미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호국경 올리버 크롬웰이 항해 조례를 발표하고 영국 동인도 회사를 키우면서 그 영국 동인도 회사에서 이때 주식회사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비로소 영국 동인도 회사도 주식회사로 해서 영국 동인도 회사 주식을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사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영국의 런던에 있는 왕실거래소, 당시에 이미 오픈돼서 운영되고 있었던 영국 왕실거래소가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영국 동인도 회사 주식이 거래되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영국 왕실거래소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만들었죠. 네, 만들어서 1665년부터 이제 그 시티 오브 런던 안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 원래 거래소의 모델은 벨기에의 안트워프 거래소였습니다. 1530년에. 이곳에서는 모든 것들이 거래됐어요. 뭐 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뭐 현물들이 거래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여기에 당연히 주식이 거래 품목으로 당연히 생각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 영국 왕실 거래소에서는 주식이 거래되질 못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주식이 거래되던 곳은 그 시티 오브 런던에 있던 조나단 커피 하우스였어요. 그럼 왜 주식이 그 왕실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못했는가? 이유는 너무 시끄럽다는 거였습니다. 네,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말 제가 거기 그 당시에 있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시끄러웠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는 경매 방식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다. 그래서 쫓겨나서 옆에 있는 그 건물 옆에 있는 조나단 커피 하우스에
딜러들이 주식 딜러들이 모여서 주식 거래를 하게 됩니다. 처음은 굉장히 미약했죠. 그리고 사실은 당시만 해도 그렇게 거래할 만한 주식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1765년에 와튼이 증기기관을 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증기기관이라는 새로운 동력이 거의 모든 산업에 사용이 되게 되죠. 그리고 방직기기 같은 거 사용이 됐죠. 그리고 1829년에 스티븐슨이 만들어낸 제시한 증기기관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철도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의 발명과 증기기관차라는 철도라는 물류의 물류 시스템의 이제 발전으로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영국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회사법입니다. 회사법은 뭐냐면 한마디로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7명만 모이면 누구나 회사를 차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됐는데? 그전까지는 회사를 차리게 되면은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당시 회사는, 이전까지 회사는 허가제였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가 여왕이 특별히 낸 특허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그전까지 회사는 정부가 허가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회사법은 등록자가 된 겁니다. 누구나 등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몇 사람만 모이면 아니면 심지어 혼자서도 회사를 만들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회사를 만드는 절차, 등록으로 만드는 절차가 시작된 것이, 그런 법이 처음 시작된 것이 바로 영국이었던 것이죠. 물론 그 1844년부터 65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끊임없이 개정에 개정을 거듭해서 지금 회사법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에 처음엔 주식회사도 있었지만 그다음에 지금 유한회사, 이런 법들이 그때 모두 정비가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갑자기 생산이 늘어나고 새로운 형태의 산업들이 끊임없이 늘어납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산업들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회사를 차리게 되죠. 그것이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맞물린 것이죠. 그렇죠? 실제 산업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혁신과 그리고 그 혁신을 뒷받침하는 국가의 제도가 맞물려 돌아가서 영국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조금 더 세월을 돌아가서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1665년에 있었던 영국과 네덜란드의 2차 전쟁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영국과 네덜란드는 원래 카톨릭에 대항하는 파트너였습니다. 그죠? 해양의 무역의 파트너이기도 하고 라이벌이었지만, 그리고 카톨릭에 대항하는 신교의 대항 세력의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해양 전력의 중심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30년 전쟁으로 캐톨릭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니까 그때부터 영국과 네덜란드는 서로가 왼수가 돼요. 그래서 서로 싸움을 하죠. 싸움을 했습니다. 2차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마무리가 되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네덜란드가 이제 인도네시아의 룬섬을 할량받습니다. 룬섬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영국으로부터 빼앗고 대신 네덜란드는 영국에게 뉴 암스테르담의 권한을 넘겨주게 됩니다. 사실 이거를 그냥 원래 있는데 그냥 넘겨준 건 아니고 사실상 이미 당시에는 영국이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지역을 사실상 점령하는 거의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협정에서 그거를 명문화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뉴 암스테르담이 어디냐는 것이죠. 뉴 암스테르담은 어딜까요? 바로 현재 뉴욕이죠. 네, 뉴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뉴욕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융의 중심지 뉴욕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도 역시 네덜란드 동인도에서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1609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헨리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맨하탄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이름을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름만 뉴 암스테르담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부분을 암스테르담에 있었던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을
뉴욕으로 갖고 와서 정착을 시키려고 합니다. 뭐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금융이겠죠. 그리고 조선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당시의 맨하탄 지역의 지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미국 금융업의 대명사,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월스트리트죠. 과연 이 월스트리트는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맨하탄 지역에 있죠. 자, 이 월스트리트가 왜 월스트리트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624년에 아까 말한 허드슨이 맨하탄을 처음 발견하고 나서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으로 뉴 암스테르담 지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족이 원룬이라는 패밀리였어요. 그래서 원룬을 잘 이름을 보시면 월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 30명 정도의 가족들이 원룬 패밀리가 이민을 왔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 원룬 패밀리라는 그 이름으로부터 월스트리트가 나왔다는 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설은 이제 1640년에 실제로 나무 펜스, 월을 맨하탄 남쪽에 세웁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정착을 하고 나서 끊임없이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았거든요. 네. 여기 보시는 이 벽화, 이게 벽화죠. 이 벽화는 당시 월이 있었던 지역으로 추정되는 그 근처에다가 지하철에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월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월스트리트라고 부른다. 저는 두 가지 얘기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월스트리트는 그렇게 탄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월스트리트의 시작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월스트리트는 당시 금융거래보다는 미국 최초의 노예 거래소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1711년에 미국 최초로 노예를 공식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이제 오픈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그림에 보시면 바닷가에 방갈로 같은 그러한 그 건물을 지어놓고 나무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노예들을 놓고 경매를 합니다. 당시에 한 번에 수용할 수 있었던 노예 숫자가 50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노예 거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는 노예 거래한다는 것이 굉장히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당시 대항해 시대에는 노예 거래가 가장 이득이 많이 남는 그러한 무역 아이템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당연히 그 정향이나 육두구였겠죠. 하지만 모든 무역상들이 정향과 육두구를 확보할 수는 없었겠죠. 대부분 특정한 곳에 독점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당시의 그 무역상들은 새로운 지역에 가서 닥치는 대로 당시 원주민들을 납치해다가 다른 곳에서 팔기도 했어요. 파는 걸 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왼쪽에 보시는 이 그림이 어떤 식으로 노예들을 수송했는가. 왜냐하면 한 번 운반을 해야 되니까 한 번에 최대한 많은 노예 후보들을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노예들을 실어 날랐다. 이렇게 이거는 기록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노예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매우 비도덕적인 그러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도 많이 죽으니까 이건 여담이지만 하도 많이 노예들이 죽으니까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명보험의 시작은 바로 이 노예들이 죽을 때에 대비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보험입니다. 그 슬픈 얘기죠. 네. 어쨌든 당시 월스트리트는 노예 거래소로 원래 이름을 남겼다. 금융거래의 허브가 되기 이전에는 노예 거래소로 유명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뉴욕이 금융거래의 중심이 되었는가? 이제부터 그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죠. 뉴욕의 이제 그 월스트리트 지역에 버턴우드라는 나무가 있었어요. 버턴우드라면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플라타너스 나무라고 하면 여러분이 쉽게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그 24명의 주식 딜러들이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24명의 딜러가 모여서 우리끼리 공정하게 거래를 하자, 정식으로. 네, 공정한 거래를 하자고 이렇게 협상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버튼우드 협정입니다. 1792년에 만들어졌죠. 이 문서가 아마도 금융거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문서를 토대로 해서 이제 24명의 주식 딜러들이 공정하게 주식을 거래하게 되죠. 어디서 하느냐? 바로 역시 커피하우스였습니다. 네. 톤틴이라는 이름의 커피하우스에서 주식 딜러들이 모여서 매일 모여서 주식 거래를 한 것이 지금의 뉴욕 주식 시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곧이어서 이제 이게 발전을 하게 되죠. 계속 발전하면서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연스럽게 이제 뉴욕 거래소가 정식으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1817년에 증권 거래에 대한 혁신적인 제도를 보완하면서 그때 뉴욕 거래소가 이제 정식 이름을 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 이후에는 지금 위치에 뉴욕 거래소 건물도 이제 가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는 말씀했던 것처럼 톤틴 커피하우스였다. 영국에도 조나단 커피하우스였던 것처럼 뉴욕도 톤틴 커피하우스에서 주식 거래를 시작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거래소가 지금의 그런 명성을 얻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이죠. 뉴욕 거래소가 혁신적이었던 부분은 세계의 그 금융거래의 중심이 되었던 배경에는 빠르게 그 어느 것보다도 빠르게 최신 기술을 받아들였다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878년에 처음으로 전신 전화 시스템을 증권 거래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대체로 전신 시스템이 처음 개발된 것이 대략 한 1840 몇 년대예요. 그러니까 19세기 중반 정도 되죠.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다른 곳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시점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이시면 이 발코니에 이제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그리고 플로어에는 딜러들이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돈을 투자하고 싶은 것을 직접적으로 브로커 밑에 있는 딜러들에게 전화나 전신으로 연락을 해서 나 무엇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빠른 효율적으로 거래가 가능해지게 된 것이죠. 덕분에 뉴욕 거래소는 다른 국가의 주식 거래보다 훨씬 더 앞서서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나스닥이라는 것이 있죠. 뉴욕 거래소와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나스닥도 70년대에 오픈했는데 나스닥도 역시 최첨단 컴퓨터로 이용한 거래를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이제 혁신을 이루게 되었죠. 자, 이 뉴욕 증시, 뉴욕이 이제 그 세계의 금융거래의 중심이 되는 데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찰스 다우입니다. 찰스 다우라는 사람은 아주 일찍부터, 그러니까 뉴욕 증권거래소가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이전부터 이 증권거래에 대한 그 비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도 뉴욕 그 파이낸셜 마켓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을 1889년에 창간한 인물이 바로 찰스 다우입니다. 지금도 역시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계 금융거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그것을 만든 것이 바로 찰스 다우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월스트리트 저널을 만들기 이전부터 이제 표준적인 그 금융거래에 굉장히 관심을 두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밸류에이션을 정확하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시장을 정확하게 평가할 거냐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찰스 다우는 에드워드 데이비드 존스라는 통계학자와 손을 잡습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우지수죠. 네, 다우지수가 처음 만들어져서 시작된 것은 1884년입니다. 당시에는
불과 4종목이에요. 4종목의 평균을 가지고 전체 시장을 평가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은 훨씬 더 다르고 효율적인 주식시장 평가 방법이 이제 있겠죠. 인덱스가 있지만 당시만 해도 이 찰스 다우가 갖고 있었던 이 비전은 굉장히 뭐랄까 값진 것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다우 지수는 1884년에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다우 지수 변화를 보시면 처음 만들었을 때는 대략 뭐 한 2,000포인트도 안 됐지만 오늘 현재 28,000포인트가 올라갔죠. 네. 그래서 10배, 다우 지수는 10배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0배 증가라는 것은 결국 19세기 처음에 그 뉴욕 증시가 오픈해서부터 지금까지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처음부터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이슈를 만들었는가? 여러분이 만든 회사를, 여러분이 만들고 키운 회사를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애정이 많은 회사를 단지 지분을 내가 놓쳤다 그래서 내 소유권을 양보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하고 그것이 최선의 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죠. 현재에 있는 모든 회사들은 늘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동인도 회사가 활약하던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였고 모노폴리였어요. 독점 기업이었죠. 국가가 다 허락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키운 독점 기업이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경쟁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모든 회사들은 각자 영역에서 다른 형태의 위기를 맞고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복합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소유와 경영의 분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내부적으로 힘을 빼고 나서 밖에 나가서 현실에서 그 피 터지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연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 옳다 그르다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왜 주식회사가 있고 왜 주식이 있는지에 대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여러분께 그러한 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더스트리 시즌 2 금융의 마지막 8번째 강연으로 금융위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기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금융 시스템은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현재의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대공황과 2007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까지의 관계를 다루면서 어떻게 금융시장이 발전과 굴곡을 거듭했는지 이것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연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오늘은 그 8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금융위기입니다. 알렉산더 해밀턴, 미국 금융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금융산업의 리더로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 그 파운데이션을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알렉산더 해밀턴이 또 흥미로운 그러한 하나의 중요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유대 자본을 막자는 것이었어요. 1907년에 주식 가격이 50% 어느 날 갑자기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뱅크런이 발생을 하죠. 소문입니다. 대중들의 공포를 자극함으로써, 대중들의 마음을 자극함으로써 버블을 만들게 되고 급속한 주가의 상승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 대중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공포감을 주음으로써 주식 가격을 폭락하는 것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 바로 금융업자들이었죠. 그 대공황이 일어나고 나서 또 한 번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것을 다시 개혁할 때, 그때에 실금원이 집어넣은 법안입니다. 그래서 펌크라는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 조직을 통해서 미국의 금리와 통화 정책이 이제 결정이 된 것이죠. 앨런처럼 이렇게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이 문제가 많은 돈을 잃게 되니까 이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안이 바로 사라반-옥슬리 법안입니다. 2002년에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상장 기업 회계 개혁 및 투자자 보호법입니다. 금융이라는 전체적인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대중의 심리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의 속성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도 다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런 사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몫이 되겠죠.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